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로켓이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갈 수 있었을까요? 로켓이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도 유리 가가린도 우주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해준 로켓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주 발사체란 무엇일까요? 우주 로켓이라 부르기도 하는 우주 발사체는 탑재물이라는 짐을 싣고 출발해 우주에 짐을 풀어놓는, 비유하자면 지구에서 우주까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켓이에요. 그렇다면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로켓의 머리에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거든요. 현대의 우주 로켓 중 많은 것들이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탄도미사일에 이르게 될 정도로 미사일과 로켓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럼 로켓은 누가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을까요? 최초의 현대 로켓인 독일의 비히트 로켓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무렵에 만들어졌어요. 독일은 비히트 로켓으로 그 당시 영국을 공격해 많은 타격을 입히기도 했어요. 이를 계기로 로켓의 유력에 깜짝 놀란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경쟁하듯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발을 내디딘 나라는 소련이었답니다.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려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R7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어요.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지요.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우주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답니다. 아폴로 11호는 어떤 로켓을 타고 달까지 갔을까요? 바로 세턴 V라는 로켓이었어요. 세턴 V는 사람을 달까지 보냈던 만큼 연료가 많이 들어갔고 크기도 컸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중 가장 큰 로켓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세턴 V가 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세턴 V는 로켓을 3단으로 나누어 처음에는 아래쪽 로켓의 연료만 이용해 날아가다가 연료를 다 태우면 아래쪽 로켓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 이쪽 로켓에 다시 불을 붙여 더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점점 가벼워진 세턴 V는 그렇게 달까지 갈 수 있었죠. R7 로켓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로켓으로 평가받는 로켓이에요. 소유주 로켓은 어찌나 튼튼한지 100번을 연속으로 발사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2018년에 딱 한 번 발사에 실패했지만 로켓에 탄 사람은 모두 무사했죠. 그 비결은 소유주의 비상탈출 장치 덕분이었어요. 소유주 로켓 안에 장착된 비상탈출 로켓은 소유주 로켓을 발사했을 때 사고가 생기면 작동해요. 불이 붙거나 로켓이 기울어져 쓰러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줘요. 소유주 로켓은 안전하고 만드는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가장 많이 타고 좋아하는 로켓이 되었답니다. 로켓 덕분에 사람은 우주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로켓의 낭비가 아주 심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죠. 로켓은 일회용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우주 왕복선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우주 왕복선은 안전과 비용 문제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드디어 스페이스 X가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팰컨 9을 만들었답니다. 팰컨 9은 발사할 때는 평범한 로켓과 똑같아요. 하늘로 발사되면서 아래쪽은 분리되고 위쪽만 우주로 날아가죠.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연료를 조금 남긴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로켓은 남은 연료를 써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요.
그리고 지구에 만들어둔 기지로 돌아온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팰컨 9 로켓은 다른 로켓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2014년 1월 30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나로호는 완전한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은 아니었어요. 발사체의 1단 로켓은 러시아의 기술로, 2단 로켓은 우리 기술로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2021년 10월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이 드러낸 누리호는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우주 발사체예요. 누리호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지난 2022년 6월 20일 2차 발사에 도전했어요. 전 국민은 물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는 힘차게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1.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답니다. 다음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을 모시고 우주 발사체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1회차 히스토리로 보는 우주 발사체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로켓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맨 처음에는 전쟁 중에 폭죽이나 대포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우주여행에 사용된 로켓 형태로 발달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초의 현대식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독일에서 만들었던 V2 로켓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무렵에 그 독일의 폰 베르너 브라운 박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V2 로켓은 처음에는 무기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주 발사체가 되는 기술의 기초가 되었죠. 전쟁 중에 그 V2 로켓의 위력을 확인했던 미국, 소련 등이 V2 로켓을 가져가서 수많은 복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주로 가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R7 로켓이 만들어졌고,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발사한 보스토크 로켓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킨 아폴로 11호, 인공위성을 달까지 쏘아올린,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로켓보다도 가장 큰 세턴 5 로켓도 탄생할 수 있었죠.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여러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유럽, 중국, 일본, 인도가 로켓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참 뒤인 1993년부터 로켓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누리호의 2차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린이 친구는 이번 방송에서 누리호 발사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나요? 네, 봤어요. 로켓에서 나오는 불꽃과 연기가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로켓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1.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우와, 박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박사님, 그런데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로켓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또는 우주정거장 모듈, 그리고 우주에 올려놓을 망원경 등 다양한 탑재물들을 우주로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켓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는 일이에요. 혹시 어린 친구는 인공위성 이름 중에서 아는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보이죠? 와, 보이저를 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보이저는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가 있는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보이저를 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로켓의 이름과 인공위성의 이름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는 로켓의 이름이고,
로켓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 우주로 싣고 나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은 우리별이에요. 우리별이 우주로 나간 게 벌써 1992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은 1993년에 발사된 KSR-1이에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올라간 게 1957년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우주에 뭔가를 보내는 일도 다른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35년이나 뒤늦게 출발한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로켓은 하늘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로켓 발사를 아마 실제로 맨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라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육지에서 로켓의 발사를 지켜보다 보면 그 장면이 몇 분 안에 금방 끝나버려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도 로켓은 좀 더 높이, 더 멀리 우주로 올라가는데요. 혹시 어린이 친구는 우주와 대기의 경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어디일까요?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대기의 경계를 잘 모르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를 칼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높이까지인데 고도 100km가 바로 그 높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우주여행을 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주여행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말할 때 카르만 라인 위로 올라갔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놓고 우주여행의 여부를 결정짓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네, 누리호도 중요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우주에 매우 중요한 일이 또 있죠. 8월에 우리나라가 만든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에요. 아직까지 누리호는 인공위성을 달까지 올려보내줄 정도의 추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누리호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갑니다. 와, 달에 우리가 만든 우주선을 보내다니 멋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이 이제 달에 갑니다. 이번에 가는 다누리는 달 주변을 도는 달 궤도선이 될 거예요. 보통 인공위성을 세 종류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을 도는 걸 궤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면에 착륙하는 걸 착륙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표면에 착륙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말고 거기서 하나 더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같이 생긴 걸 로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2022년 8월에 발사하는 건 달 궤도선이에요. 그래서 달 표면 위로 100km 상공에서 계속 돌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다누리가 성공하면 2030년에 우리나라는 달에 착륙선과 로버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만든 누리호에 실어서 우리의 착륙선과 로버를 달에 보낼 거예요. 박사님, 우주로 가는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서 발사한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로켓이에요. 로켓은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액체를 사용하면 액체 로켓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체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면 고체 로켓이라고 분류합니다. 고체 로켓의 경우에는 맨 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미사일이 올려놓으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유명한 ICBM이 되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V2 로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매우 안 좋은 규정에 저희 과학자들이 발이 묶여 있었어요. 아하, 그럼 이제 우리는 고체 로켓도 개발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액체 로켓이고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로켓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체 로켓도 만들 수 있고 액체 로켓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도 만들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는 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우리한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통 로켓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 로켓이거나 3단 로켓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이렇게 되어 있고, 단분리를 하면서 맨 앞에 있는 인공위성을 더 높이 더 멀리 쏘아 올려주려고 하는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단 로켓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실은 부분이니까 우주로 나가지만, 단분리를 하고 난 그 다음 1단과 2단은 보통은 바다에 떨어뜨려서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버리다니 아까워요. 맞아요.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많은 과학자들이 피와 땀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단 한 번밖에 쓰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건 너무 아깝긴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단분리를 하고 남은 가장 크고 가장 비싼 1단 로켓이 만약에 육지로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도 단 2기업인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럼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의 로켓 과학자들도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누리호로는 지구 적외도 700km 고도에 1.5톤의 인공위성 올려놓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발사체의 추력을 더 높이고 더 큰 엔진을 개발하면 인공위성을 더 높이, 더 멀리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더 크게 개발하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지구의 저궤도, 지구의 정지궤도에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위성은 현재까지도 다른 나라 로켓을 사용해서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로켓이 좀 더 추력이 좋아진다면 더 멀리 정지궤도에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의 로켓을 이용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언젠가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화성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로켓으로는 지구 저궤도 밖에 못 갔지만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액체 로켓도 있고 고체 로켓도 있잖아요. 그 모두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하고 더 멀리 달까지도 가고 언젠가는 화성에도 갈 수 있는 더 큰 힘이 좋은 로켓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박사님, 그럼 누리호는 언제 또 발사되는 거예요? 누리호는 2027년까지 앞으로도 4번 더 발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는 내년 3월에 있어요. 또 한 번 우리는 누리호의 발사를 지켜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들이 실립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도 있고 도요셋 위성들도 실릴 예정으로 있어서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것과 우리 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인공위성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휴대폰, 방송, 통신, 기상, 이 모든 것이 위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GPS 위성이 없으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지도를 찾을 수도 없을 거고요. 정찰 위성들이 없으면 전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내내 산불이나 화산 활동이 지구에서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끊임없이 우주 공간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미리미리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전조현상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사전에 미리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인공위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려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주 발사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가 만든 로켓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이 우리에게 이제 막 생긴 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죠. 네, 박사님, 정말 멋있어요. 우주로 가는 위성을 만드는 것도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일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를 만든 과학자 중에는 2013년에 발사 성공했던 나로호의 발사를 고흥 우주센터에서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어린이가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과학자가 되어서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는 저도 로켓 과학자가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어린 시절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로켓을 가까이서 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아마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로켓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로켓 과학자가 되기 위한 그 어려운 공부들을 열심히 하게 될 거니까요. 저도 어린이 친구들이 자라서 우주로 가는 인공위성도 만들고 로켓도 만드는 우주 과학자가 되어서 저와 같이 화성에도 가고 소행성에도 가는 우주선을 함께 만들어보는 동료 과학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